인정한 불합격증 뭐예요? 계약의 무권대리와. 계약의 무권대리와. 또 우리가 판례해야 할 것 같으면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후 허가를 얻고자 사후 허가를 얻을 목적의 매매계약이 바로 뭐가 된다? 불확정적 무효래요. 사후 허가를 얻을 목적의 매매계약이 불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다가 더 집어넣는다면 또 뭐 또 집어넣는 줄 아십니까? 자, 정지조건부 법령이라든가. 자, 그런가 하면 시기부 법령. 이것도 집어넣기도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정지조건부 법령에는 자, 가령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주겠다. 아직까지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효력 없죠? 근데 언제 가서는 효력이 발생해요? 조건이 성취되면,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불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계약의 무권내리나 요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요거는 이것과는 성격이 다르죠. 이거는 뭐예요? 사후 뭐를 얻거나 허가를 얻거나 뭐가 있게 되면 추인이 있게 됩니다. 추인이 있게 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건이나 기한의 경우는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급표가 없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와는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후 허가를 얻을 목적의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지. 우리가 허가를 배제할 목적의 매매계약은 자, 목적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예요? 확정 무효예요? 확정 무효죠. 허가를 배제할 목적의 매매계약은 확정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요. 자, 사후 허가를 얻을 목적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이것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그죠? 어떤 일인가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는 자 보세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상태는 허가 전의 상태는 미완성의 법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미완성의 법령이다. 이 말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요. 허가를 받기 이전의 상태는 미완성의 법령이기 때문에 만약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을 언제 주기로 하자. 중도금을 언제 주기로 하자. 잔금, 가령인해서 근저당을 결정해 주기로 하자. 허가를 있기 이전에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자. 허가가 있기 전에 근저당을 결정하거나 가등기를 해주기로 하자. 이런다 할지라도 가등기도 뭐예요? 허가 대상이에요. 가등기도.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도 뭐가 된다?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자,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금 날짜가 도래한다. 중도금 일자가 도래했다 할지라도 이때 계약금 중도금을 안 준다 할지라도 이건 채무불이행의 문제도 아니다.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는데 이걸 설정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건 채무불이행의 문제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서 뭐라고 출제가 되면 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채권행위, 물권행위 어느 경우에도 효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채무불이행의 문제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 말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도 없더라. 이런 내용이죠. 두 번째 보세요. 근데 무효라 할지라도 당사자는 일정한 구속을 받는다. 즉 당사자에게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할관청의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소송을 구할 수도 있다. 자,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다만 허가 전에는 어떠한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다만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에 대해서는 의무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협력 의무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 협력을 하지 않았다 했을 때는 소구할 수도 있대요. 소구할 수 있다는 말은 소송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에 대해서만큼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떤 말도 나오던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이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의 관계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협력 후 뭐에 대금지급이거든요. 네가 인마 대금을 줘야 나도 협력을 하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개념인가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해제권을 유보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자유롭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있다. 이 말 뜻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만약 허가 신청의 협력 의무를 이걸 불이행을 한다고 해서 협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당사자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언제 계약금을 준다, 중도금을 준다 약속을 했을지라도 이건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아까 그랬잖아요. 다만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협력하지 않았을 때는 소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협력하지 않는 걸 들어서 해제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떤 때 해제할 수 있느냐? 두 가지. 해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이때는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권을 유보했다면. 그래서 해제권을 유보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령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3월 말까지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제권을 유보했다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때는 해제라는 말 써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음에요. 뭐는 가능하다? 우리 계약법에서 공부하시는 뭐예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다. 자,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여기서도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는 배액상환함으로써 준 쪽에서는 계약금을 뭐함으로써?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해요. 이거 외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말 나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그걸 그렇게 잘 속아요. 세 번째 보세요. 자, 우리 네 번째죠. 네 번째 보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동의 또는 허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못했대요. 허가를 받지 못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거 가로놨죠.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X, X라니까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행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 맞는 말입니다. 아까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은 언제나 맞는 말이라고요? 이때나 맞는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시겠죠? 다른 때 해제할 수 있다는 말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다음에요. 다섯 번째,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합치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불확정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확정 무효가 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관할관청에 뭐예요?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 또 당사자 쌍방이 우리가 말로 허가를 뭐하기로? 배제하기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쌍방이 허가를 배제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확정무효가 되니까 이때는 계약금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개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죠. 파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매도인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허가구역에서 어느 일방이 의도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유도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거나 이건 확정무효다, 불확정적 무효 상태다. 불확정적 무효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매수인은 야 인마 제대로 허가 신청해. 말 그대로 제대로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다? 소송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확정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또 어떤 말 나와 있습니까? 여섯 번째 보세요. 계약 체결 당시에는 허가구역이었으나 이후 지정 해제가 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해제된 지역이 소하택지 지역이라든가 저쪽 여기가 광명 역세권 지역은 지정해제가 됐죠. 그죠? 그럼 지정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기 이전의 상태에서 유보되어 있던 불확정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은 지정해제됨으로써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지정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해제 이전에 불허가 처분으로 확정 무효가 된 경우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유보 상태에 있던 것은 뭐예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다시 허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내용들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또 어떤 내용도 나왔냐면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자, 11번째 보세요. 토지거래가 계약 당사자서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 이루어진 경우 11번째. 그러니까 애당초 토지거래가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이루어졌더라면 허가 신청 전에 우리가 그걸 이유로 무효 취소 사유가 됨으로써 뭐예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는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 신청 협력에 대한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거래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는 한번 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단원 정리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죠. 자, 1번 무효화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화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 OX, X죠. 아까 무효화 취소가 경합되는 이중요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그죠? 어떤 일인가를 이해하시고. 자, 2번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때로부터 밑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잘 나오죠? 뭐가 틀렸다고요? 그때로부터가 아니죠.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다음에요. 3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취소하기 이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맞는 말 틀린 말? 맞습니다. 취소하기 이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져요. 4번째.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령에는 무효이나 조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이 유효라면 조건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OX, X죠. 일부 무효는 뭐다?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래야 맞는 말이죠. 5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면탈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도 유동적 무효가 된다. OX, X죠. 허가를 배제할 목적이라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확정 무효죠. 자, 6번째는 아까 해봤고요. 7번째, 약관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맞죠? 약관규제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합니다. 다음에요. 8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 OX, X죠. 지정해제가 되는 순간 뭐예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다음에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쌍방은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맞는 말 틀린 말? 맞습니다. 잘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허가받기 이전의 상태는 미완성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적 효력이나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분이 이 말은 틀린 거 아닙니까? 자, 왜 틀렸냐?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맞는 문장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10번째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의도적으로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을 유도한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OX, X입니다. 일방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유도한 경우는 다시 제대로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소구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다음에요. 우리 11번째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 토지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자, 보세요. 우리는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토지만이 허가 대상이니까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토지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청구가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판례는 뭐래요? 판례는 일체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건물만의 이전 청구는 우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세요. 건물만 이전 청구했다가 토지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뭐예요? 달라지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일체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토지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이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우리 자격시험에 두 차례나 나왔던 그런 지문입니다. 그죠?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38조.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말이죠. 두 가지의 공통점은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로 합니다.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성립 요건이 결여돼서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을 거론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은 불합의 또는 무의식적 불합의 그러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죠. 무의식적 불합의 경우도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무의식적 불합의는 뭐와도 구별된다고 그랬죠? 착오의 문제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착오라는 건요. 법률행위의 당사자 쌍방에 있으면 어느 일방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착오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착오라는 건 어느 일방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착오지. 쌍방이 합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요? 무의식적 불합의고요. 합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가령 서울 사람이 야 내가 너에게 아파트를 팔려고 그래. 너 살래? 청약을 했어. 그래서 학교에 승낙을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서울 사람은 부산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청약이었고 부산 사람인 을은 부산에 있는 아파트의 청약인 줄 모르고 서울 아파트를 알고 나도 서울에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지. 서로 다른 생각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말대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부산 아파트였다고? 그럼 나 안 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성립, 불성립. 불성립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성립의 경우는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또 무효행위의 전환은 이거는 무슨 문제? 해석의 문제예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해석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요건이 필요해요. 새로운 요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요건이 요구되기 때문에 뭐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말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행을 전부하려면 복잡한 단원이에요. 그런데 출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출제가 되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 자체가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되는 단어는 아닌데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게 뭐냐? 조문을 한번 정리해요. 조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그러면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밑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바로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이게 무슨 문제? 해석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한번 보세요. 제일 쉽게. 가령 갑과 을 사이에서 자 돈을 빌려주면서 돈 빌려줬다. 법률용어로 뭐라 해요? 금전소비대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해 줬대요. 어음. 그럼 어음은 무슨 행위? 요식행위죠. 그러면 어음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하에 어음이 발행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명날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어음이 저 실업계 고등학교 문방구에서 파는 실습용 어음에다가 써줬대요. 그럼 어음으로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자, 어음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서 무효일 때 이 어음이 보세요. 아까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어음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겠죠. 그럼 어음으로서는 무효일지라도 돈 빌려주고 주고받은 차용증으로서는 뭐한 것으로 보자? 유효한 것으로 보자. 이걸 뭐라고 해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것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의혹한 법령이가 우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일 때 우리가 말대로 다른 법령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법령의 유효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 물권법 공부하셨겠지만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했대요. 사실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대요.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면 뭐가 요건이에요? 등기가 요건이잖아요. 그럼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근데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있죠. 자, 가령 이래서 사용 수익하기로 합의를 했고 전세금은 주고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등기를 하지 않아서 물권인 전세권으로서는 무효일지라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 계약인 뭘로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자. 전세 계약의 유효로는 전환이 가능하다.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무효행위의 전환에서 꼭 염두에 두실 것은 어떤 말로 나와 있습니까? 자, 보세요. 무효행위의 전환의 모습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무효인 제1의 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상관없이 불요식행위로서의 전환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효행위의 전환은 자 보세요. 제1의 행위가 요식행위가 됐든 불요식행위가 됐든 자 이게 뭘로서의 전환은 가능하다? 불요식행위로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효가 제1의 행위가 요식행위가 됐든 불요식행위가 무효였을 때 불요식행위의 유효로는 전환이 가능하다. 무슨 소리냐? 전세권의 무효가 전세계약의 유효, 어음의 무효가 차용증의 유효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불요식행위의 무효가 불요식행위 유효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계약법에서 공부하시지만 자 우리가 뭐예요? 자 가령 이래서 청약을 했을 때 그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승낙으로서는 무효일지라도 뭘로서는 새로운 청약으로서는 뭐예요? 유효하다. 이런 의미를 쓰거든요. 또 가령 이래서 기간을 정한 우리가 승낙의 경우에 연착됐더라 이 말이에요. 승낙이. 그럼 연착된 승낙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때 가령 이래서 청약자가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뭐 항상 본다? 승낙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요식행위의 무효가 불요식행위 무효 유효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뭐만큼은 안 된다. 요식행위의 무효가 자 불요식행위의 무효가 보세요. 불요식행위는 형식이 필요 없죠. 불요식행위의 무효가 오히려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의 유효로는 전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은 다 된다 할지라도 뭐만큼은 전환될 수 없는 것이다. 불요식행위의 무효가 요식행위의 유효로 전환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거기에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단독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판례는 이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이런 말로 알고 네 번째 보면 즉시 해지의 무효가 통상 해지의 유효로 전환이 가능하다. 해지 뭐예요? 단독행위죠. 즉시 해지의 무효가 통상 해지의 유효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건 임대차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이거. 우리는 임대차 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사유가 뭔 줄 아십니까?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거나 그죠? 마구 목적물을 개판으로 사용했거나 그죠? 무단으로 양도 전대를 했거나 이런 경우는 즉시 해지의 사유거든요.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가령 임차인이 말이죠. 방 한 칸을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했대요. 그러면 소부분의 전대는 즉시 해지의 사유에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집주인이 펄펄 뛰면서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전대를 하냐 해가지고 빨리 나가라 당장 나가라 그랬다 할지라도 즉시 해지로서의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대차에서 해지 통보를 했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의 통상 해지로서의 유효로는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즉시 해지로서는 효력이 없는 경우라도 통상 해지로서의 유효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말도 나와 있고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138조는 임의 규정이며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 나와요? 그 위쪽에도 나와 있지만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생자로 입적을 했더라. 양자를 들이면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난 친자식으로 친생자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친생자 신고의 무효가 뭘로서는 입양 신고의 유효로 전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오지선당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오지선당의 문제가 나오니까 복잡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진짜 주요한 내용들, 기본적인 사항들은 꼭 이해를 하시다 보면 못 들어본 내용들을 우리가 나온다고 해서 못 들어본 내용까지 여기서 전부 정리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사항만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이 뭐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효행위의 전환은 아까 무슨 문제? 해석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말대로 어음이 무효라면 받았겠어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OX가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무효인 행위가 유효한 행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아야 한다. OX. 잘 보세요. 무효행위의 전환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잘 생각해.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효임을 알아야 전환이 된다. OX. X죠. 무효임을 알았다라면 무효인 어음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죠. 그래서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령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는 거니까 이건 무효임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해 두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와 구별된다? 곧이어서 설명드릴 무효행위의 추인과 구별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효행위의 전환에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개념인가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오죠. 그러면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을 한번 보시자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9조 보면 무효인 법령에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예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에 가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예외죠.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에는 요거를 뭐래요 지금? 아까와 달리 무효임을 뭐예요? 알아야 돼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는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추인한 때에는 뭐 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라는 말은 새로운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소리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해석의 문제도 아니다.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약슨 무효행위의 추인을 말이죠. 무효행위를 추인했다고 해서 거기 밑줄 한번 치시죠. 즉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게 아니래요. 뭐 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적 추인이다, 비소급적 추인이다. 비소급적 추인이에요.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효인 등기의 유용. 그런 거 하면 뭐예요? 자, 허위 표시의 추인. 아주 뭐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말이죠.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는 것은 기억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왜 그랬잖아요. 표시란에 등기법에서도 나올 말이지만 표시란의 등기의 무효는 유용할 수 없으나 뭐는 상란의 등기의 무효는 유용이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무효인 등기의 유용. 그러면 갑과 을사의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돈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했다. 또는 뭐에 가등기를 해놨다. 이런 경우 나오잖아요. 근저당을 설정하다가 가등기를 했을 때 돈을 갚았대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근저당이랑 가등기를 해놨을 때 돈을 갚았다라면 이 근저당이랑 가등기는 기억나시죠? 저당권은 언제 소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등기부상에 말소가 이루어진 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때. 돈 갚았으면 저당권은 뭐예요?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이때 우리가 잘려야 할 것은 구태여 말소하지 않아도 무효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효인 상태에서 방치했다가 다시 동일 당사자사이에 다시 돈을 빌려줬다면 구태여 말소하고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전의 저당권을 뭐가 없는 한,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는 한은 뭐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 그 순위까지도 그대로 유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거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금융기관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돈 갚았을 때 다시 말소했다가 설정하려면 법무사 비용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갚았다는 영수증만 발행해주고 다시 동일 당사자 사이에 이렇게 근저당을 뭐 할 수 있다?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해석으로 유용된 겁니까? 새로운 요건을 가졌어요. 새로운 요건을 가졌죠. 다시 돈 빌려주니까 유효가 된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해석만으로 유효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행위의 취는 아까 무효행위의 전환은 뭐예요? 해석의 문제지만 일부 무효나 무효행위의 전환은 해석의 문제지만 무효행위의 취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허위 표시의 취인도 마찬가지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가장매매를 했대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에게 등기를 넘겨놨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등기를 넘겨놨는데 이렇게 가장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죠? 허위 표시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됐대요. 그럼 원만히 해결됐다면 다시 뭐예요? 도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시 찾아올리니까 등록세다 취득세다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왕 네 앞으로 네 앞으로 해놓은 덕분에 채권자의 문제가 잘 해결됐어. 근데 네 앞으로 돼 있는 등기 다시 찾아오려면 또 세금 내야 되고 골치 아프니까 야 내가 너라면 싸게 팔 테니까 네가 사라. 아니면 네 시골에 있는 임야랑 바꾸자. 아니면 너 공짜로 주겠다. 매매 교환 증여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이 등기는 언제로부터? 그때로부터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효행위의 추는 그때로부터 처음부터 그때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말대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봐요. 그죠? 우리가 소표가 있다 없다? 없어요. 비소급적 추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어떤 말 나와요? 두 번째 보면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렇죠? 지네들끼리만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은 관계가 없죠. 야, 애당초 네 앞으로 등기할 때부터 세금 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그럼 그때부터 네 걸로 하기로 하자. 네가 부담하기로 하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물권적 소급적 주인도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제도이다. 예컨대 채권액을 변제하여 무효인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 종전의 순위로도 유용이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무효행위의 죄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원칙은 뭐예요? 비소표인데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려 채권적 소급적 주인도 가능하고 그죠? 또 이해관계인이 없다라면 뭐도 가능하다? 물권적 소급적 주인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만 없다면 그때 당시의 순위를 그대로 지킬 수도 있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무효의 추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 보세요.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해서 모든 무효의 추인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반사의 질서행위, 첩계약, 대리문계약, 아편계약, 밀수계약, 도박계약 이걸 추인했다고 유효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불공정한 법령이 마찬가지죠. 또 강행법규에 위반했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행위도 그 법규가 존속하는 한 추인했다고 유효가 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합동행위의 무효는 합동행위는 뭐예요? 여러 개의 의사합치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일치했죠.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의 설립과 같은 경우는 합동행위라고 그러죠. 그럼 사단법인의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었더라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뭐가 필요하다? 추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는 건 무권리자라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와 성격을 비슷하게 보시냐면 무권대리는 뭐예요? 보세요. 무권대리는 본인이 있는데 자 이때 대리인이 대리인을 자처했지만 뭐가 없다?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권대리잖아요. 그러나 이런 무권대리를 할지라도 무권대리 상대방과 체결한 그 법률관계를
본인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무권대리는 뭐예요? 불확정적 무효 상태를 자 뭐예요? 말 그대로 추인을 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확정적 무효 상태를. 그런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는 건 본인은 따로 있는데 이때 무권리자가 지 것도 아니면서 대리인을 자처한 것이다. 본인처럼 행사했다 이 말이에요. 본인처럼. 그래서 무권리자가 상대방과 법률관계를 맺었다면 이건 무권대리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상대방은 본인으로만 알았더니 본인 따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불확정적 무효예요? 확정무효예요? 확정무효죠. 그러나 이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본인이 뭐 할 수도 있다? 추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권대리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추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견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효행위의 소급적 추인이야.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소급적 추인이라고 보는 견해와 무권대리의 추인이라고 보는 견해. 자, 이것도 무권대리의 추인과 추인의 성격과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 이렇게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근데 이때 무효행위의 소급적 추인이냐 무권대리의 추인의 성격과 동일하다는 견해에 있어서 판례는 뭘로 본다? 무권대리의 추인의 성격과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경우 어느 경우에나 판례가 됐든 학설이 됐든 어느 경우에나 뭐가 인정된다? 소급효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를 본인이 뭐만 하면 추인만 하면 그때로부터 처음부터 그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